흐릿한 기억 가운데 문득 어젯밤 헤어지던 광경이 떠올랐다. 몇 안이 남은 손들도 외투를 입으며 모자를 찾게 되었다. 그때껏 나는 춘심을 놓지 않았다. 언제든지 그의 곁을 떠나기 싫었음이라. 하건만 딴 기생들이 제 망토도 입고 샘도 따질 요리점 사무실로 사라질지 춘심이도 안이 일어설 수 없었다. 어디를 가? 사무실에 가야지요. 나하고 같이 가. 나는 어린애 모양으로 울듯이 부르짖으며 그에게 매달렸다. 마치 한 번 놓치면 다시 못 잡을 행복을 붙드는 것처럼. 그런 때 어찌 구두 생각이 났던지 그것을 불현듯 집어들고 그의 뒤를 따르려 하였다. 창피합니다. 남이 흉을 봅니다. 대문에서 기다릴 것이니. 그는 이렇게 타이르자 나를 내버리고 그림자를 감추었다. 그때 시커먼 실망이 납덩어리같이 나의 가슴을 내려 지르던 것을 지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집으로 돌아왔는지는 까맣게 모를 일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둘러보았으나 자릿기는 벌써 거기 없었다. 물 주어 라고 나는 성난 듯이 소리를 질렀다. 황망한 발자취가 마루를 울릴 겨를도 없이 아내가 물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김이 무럭무럭 남은 밀이 덮여 두었음이리라. 무슨 술을 그렇게 잡수신단 말입니까? 웬 골목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치고 대문을 부서지라고 짓누르고 야단해도 그런 야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듯이 물을 들이다 켜고 있는 동안 아내는 빨간 물 묻은 손을 요 밑에 놓고 이런 말을 하였다. 네, 원참. 아내는 말을 이었다. 마루에 그냥 털썩 들어 누우시더니 세상 일어나시나요? 죽을 애를 써서 근근히 방에 모셔다 놓으니 외투를 입으신 채 쓰러지시지요. 나는 묵묵히 물만 마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또 무척 성가셨겠구나 하였다. 나는 가끔 이런 괴로움을 그에게 끼치었다. 일뿐 아니라 가슴이 답답할 때, 비위가 틀릴 때, 화증풀이도 그에게 하였다. 서러운 사정도 그에게 하였다. 사회에서 받는 나의 불평, 가정에서 얻는 나의 울분, 또는 운명에 대한 저주를 말끔
그에게 퍼부었다. 그가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듯 나는 그를 들볶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싫다 아니하였다. 쓰리다 아니하였다. 달게 받아주었다. 까닭없이 재우치는 애달픈 슬픔으로 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뿌릴 때 왜 이리 하세요? 왜 이리 하세요? 하는 그의 눈물 젖은 부드러운 소리가 슬픔을 거두어 주었다. 또는 공연히 부글부글 괴어오르는 심사를 어찌할 수 없이 얽매를 덮어 죄 없는 그를 야단을 치다가도 그 두릇두릇한 눈치를 보면 어느 결엔지 마음이 가라앉음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 불충분 하나마, 불만족 하나마, 위자도 얻고 행복도 스러웠다. 만일 그가 없었던들 나는 벌써 타락의 심연에 온 몸, 온 마음을 다 빠뜨리고 지금쯤은 헤어날 수도 없게 되었으리라. 에그 물 고만 잡수세요. 진지가 벌써 다 되었는데 하고 그는 물그릇을 잇는다. 그리고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그의 눈과 입술에 문득 의미 있는 웃음이 흐른다. 어젯밤에 날더러 무어라고 한 줄 아세요? 무어라고 하기는 그래 모르세요? 나 몰라. 그런데 어젯밤엔 어디 가셨습니까? 명월관 지점에 갔었지. 기생이 왔지요? 그럼 왜 그래? 그렇지요? 하고 아내는 북받쳐 나오는 웃음을 못 참겠다는 듯이 진저리를 치며 웃는다. 사르르 감기는 눈초리에 가는금이 잡히고 연한 뺨살이 광대뼈 위로 토실토실 밀리자 장미꽃 봉오리가 피어나듯 입술이 둥글고 오목하게 열리는 것이 그의 웃음의 특징인 동시에 또 그의 가진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었다. 왜 말을 아니하고 웃기만 웃어? 아내는 웃음에 막히어 말을 이루지 못하면서 저 아이고 참 웃어 죽겠네. 저 하지 말고 말을 해요. 저 한참을 주무시고 일어나시기에 외투와 두루마기를 벗겨 드리려니까 하고 그는 이불 위에 무너지며 어깨를 들썩거리고 한참 웃음에 잦아진다. 나도 멋모르고 빙그레하며 말을 해요 말을 해 하였다. 이윽고 아내는 웃음의 파문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당홍빛 같은 얼굴을 들더니 저 눈을 감으신 채 나를 한 팔로 스르르 잡아당기시며 준심이 하시겠지요. 그 춘심이란 게 누구예요? 나는 가슴이 뜨끔하였지만 무한 사김으로 빙그레 웃으며 춘심이지
하고 시침을 뚝 뗐다. 벼랑간 춘심의 아름다운 모양이 선명한 활동 사진같이 선뜻 머리에 비쳤다. 환영에 달뜬 나의 시각이 아내의 옥양목 저고리에 붉은 광선이 사르르 덮임을 느끼자 어느 곁엔지 연분홍 고사 저고리 입은 춘심이가 연기같이 나의 앞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아내의 말소리를 들은 때에도 나의 눈은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멀뚱멀뚱하였다. 그 다음날 밤에야 나는 씨와 함께 춘심이의 집에 갔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야 한시가 바빴지만 다방골에 서투른 나는 씨의 힘을 아니 빌릴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집 번제는 내가 알았다. 취중에 오직 한 번 들은 그 숫자가 야릇하게도 나의 기억에 새긴 듯이 남아 있었다. 다만 그 집 찾기가 곤란도 하고 또 이런 명예롭지 못한 방문을 혼자 하기 싫어서 씨의 힘 입으려는 것이다. 어젯밤에도 2번이나 씨를 만나려 하였건만 출입이 잦은 씨는 여관에 붙어 있지 않았었다. 오늘도 저녁 일찍이 서둘렀을 때 긴치 않은 씨의 방문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리한 시간을 꿀꺽꿀꺽하고 아니 참을 수 없었다. 기쁜 기대와 달디단 희망에 눈을 번쩍이면서 가슴을 뛰면서 길에 나선 지는 9점이 훨씬 지난 때였다. 그의 집은 광천교에서 남쪽 개천을 끼고 한참 올라가다가 조그마한 다리 놓인 데서 가운데 다방골로 따지면 오른편 골목 막다른 집이었다. 이 근처에 발이 넓은 듯한 씨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발견하였다. 안녕하세요. 에바 싱클레어입니다. 타락자 주인공이 춘심이와 설레는 첫 만남을 뒤로 한 채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도움으로 눈을 뜨는 아침을 맞았네요. 네. 주인공의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그 씨와 함께 춘심을 찾아서 나섰네요. 오늘은 춘심이와 제대로 재회를 할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문 안으로 쑥 들어선 우리는 흘러나오는 가야금 가락에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날 밤 춘심의 가야금 뜯던 채화 일폭이 다시금 얼른 하고 나의 안개를 스쳐간다. 그 남실남실한 뽀얀 손가락이 그 반질반질하는 까만 머리가 거침없이 중문을 열어 제친 씨는 점잖게 이리 오너라 고 불렀다.
그 소리가 떨어짐을 따라 묵은 악기도 울림을 멈추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고운 목소리가 묻는다. 씨는 성큼성큼 마당으로 사라졌다. 나는 오히려 하회를 기다리며 어두침침한 중문간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윽고 들어와요 란 씨의 부름을 듣자 환희의 전율이 찬물처럼 온몸에 쭉 끼치었다. 춘심이가 있구나 하였다. 나는 야릇한 불안을 느끼며 허청허청 발길을 옮겼다. 열린 미닫이 사이로 밝게 흐르는 광선을 막은 듯이 서 있던 처녀 하나이 이상한 눈치로 나를 살피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올라오세요 하였다. 얼른 방 안을 엿보았다. 씨는 벌써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춘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방 안에서나 옆방에서나 또는 나 못 본 어슴푸레한 구석에서나 춘심의 튀어나옴을 마음 극히 바라보면서 나는 구두를 끌었다. 형이 어디 갔어? 씨의 이 말에 나의 어리석은 바람은 속절없이 깨지고 말았다. 나의 마음은 밤같이 어두웠다. 유일간에 갔습니다. 하고 그 동기는 놀랐다는 듯한 눈으로 묻는 듯이 나를 보았다. 끝모를 검은 빛에 맑은 광채가 도는 그의 눈매는 더할 수 없이 예뻤다. 15이 될락 말락 하리라. 봉울봉울 피려는 모란 꽃처럼 그의 얼굴은 탐스럽고 아름다웠다. 나는 묵묵히 숨소리만 시근거렸다. 웬일인지 낯이 화끈화끈 타는 듯 하였다. 하염없이 시선만 이리저리 던지었다. 세간은 그리 화려하다고 못하리라. 옷걸이와 입을 얹힌 커다란 괴와 일본제 경대뿐이었다. 그러나 기생방에 있는 고혹적 채색은 모본단 보료에도 비스듬히 세운 가야금에도 노후하게 흘러 있었다. 한편 벽 알맞은 자리에 그림틀에 넣은 양화 한 장이 걸렸다. 그것은 푸른 연기가 어린 듯한 산 윗머리를 흰 구름이 휘휘 둘렀는데 숲을 우거진 곳에 푸른 리본 같은 강이 흐르며 그 위로 몽롱한 달빛 아는 이렵현주가 남녀 단둘을 싣고 소리 없이 떠나간다. 그것으로 나는 그만 주인인 취미가 고상하고 풍화한 줄 짐작하였다. 애써오니 어째 없담. 이윽고 나는 자탄 비슷하게 이런 말을 하였다. 농담같이 하려던 것이 어째 절망의 가락을 띠고 있었다. 벌린 입도 웃음을 이루지 못하였다. 저 형님한테 기별할까요?
나를 살피기를 마지 않던 금심은 인제 알았다 하는 얼굴로 우리에게 물었다. 무얼 그럴 것은 없지. 씨는 거절하였다. 아니 저 형님이 가실 때 손님이 오시거든 알게 하라 하셨어요. 어떤 손님이? 나는 가슴을 뛰며 물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저 오늘 오실 손님이 계시니 그 손님이 오시거든. 나를 가리킴이 아니로군. 나는 번개같이 생각하였다. 우리는 오늘 온다고 한 손님이 아니야. 온다고 하기는 그저께 밤이야. 나는 비웃었다. 네, 그렇습니까? 하고 금심은 무안한 듯이 고개를 숙이다가 무엇이 생각난 것 같이 참, 저 그저께 밤에 손님 두 분이 오신다고 식도원에서 인력거꾼이 왔습니다. 나는 더욱 실망 안 할 수 없었다. 명월관에서 놀았거늘 식도원이 또 웬 말인가? 식도원에서? 나는 부지불식간에 부르짖었다. 우리는 명월관에서 놀았는데 그러면 딴 손님이든 게지. 금심은 놀라 나를 바라본다. 그 큼직한 튼 눈이 마치 이런 말을 하는 듯하였다. 어째 그럴까? 우리 형님이 기다린 손님이 분명 이분인데 그러면 내가 잘못 들었던가? 식도원이 아니라 명월관이던가? 그래, 손님이 왔던? 나의 말은 급하였다. 아니에요. 형님 혼자만 왔어요. 와서 손님 두 분이 아니 왔더냐고 묻습디다. 모를 일이다. 씨의 말을 들으면 나보다 먼저 나온 그는 문간에서 춘심을 만났는데 춘심의 말이 준비가 다 있으니 나와 같이 오라고 신신 부탁하였다 한다. 두 분 손님이라 함은 곧 나와 씨를 지칭함이리라. 그러하지만 식도원 운우는 풀 수 없는 의문이다. 그날 밤에 매우 우리를 기다린 모양이지. 돌아오면서 나는 씨에게 물어보았다. 기다리긴 무엇을 기다려? 씨는 이 천치야 하는 어조로 무엇 보고 기다리겠소? 오, 얼굴이 어여쁘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나? 논 팔고 밥하는 놈이라야지. 서울 온 지 3년이나 되는 년이 나지미가 자네 하나뿐일까? 비 맞은 옷 모양으로 풀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무슨 기막힌 일이 있나 본 듯이 모자와 두루마기를 되는 대로 휙 집어 던지고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잠깐 눈썹을 찡그리고 웃옷과 모자를 걸었다. 진지 좀 아니 잡수렵니까? 이윽고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아까 낮 저녁 먹었는데 어디 한술이라도 떴습니까?
요사이 도무지 진지를 못 잡수시니 무슨 까닭이에요. 살이 나리시고 신색이 그릇되시고 왜 기운이 하나 없어 보입니까? 춘심인지 무엇인지 그로 인해 그러합니까? 이런 말을 하며 아내는 근심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비웃는 빛을 보이었다. 참말 술이 양에 넘친 탓인지 뜬 사랑에 먹는 탓인지 그 후부터 무슨 가시가 난 것 같이 혀가 깔끔깔끔하며 밥이 달지 않았다. 꿈자리조차 뒤숭숭하였다. 잠을 깨면 흔히 온 이불이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다. 물에 빠진 듯한 몸을 오한에 떨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였다. 내 말이 옳지요? 춘심이 때문이지요? 하고 아내는 어서 그렇다 하라는 듯이 나를 들여다보다가 웃음의 가는 물결이 그 까만 눈썹 언저리를 흔들더니 고만 자지러져 웃으며 그만 일의 진지를 못 잡술 게 무엇이에요? 탈기할 게 무엇이에요? 정 그러시거든 한번 가서 정을 풀면 그뿐이지. 나도 웃으며 무슨 그것 때문 그럴라고. 안 그러면 다 무엇이에요? 그렇다면 어찌할 터이요? 그러기에 가시란 밖에 얻어도 샘을 아니 내겠소? 나는 아내가 옛날 요조숙녀의 본을 받아 군자의 애무를 시기치 않으리란 평일의 주장을 생각하며 한번 다져보았다. 그것은 당신께 달렸지요. 양편을 다 좋게 하면 왜 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셈을 아니하겠단 말이로군. 나는 또 한 번 다지었다. 셈이니 우물이니는 둘째치고 제발 원을 풀고 진지 많이 잡숫게 해요. 낙심천만한 모양은 차마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시리는 다시금 실수하였다. 가라면 못 갈까? 지금 당장 갈 터이야. 그러나 지금 당장은커녕 그 이튿날도 나의 그림자는 다방골에 나타나지 않았다. 기생집에 이틀 밤을 연거푸 감히 무엇도 하거니와 그가 나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인 듯 까닭이다. 그날 밤 둘이 놀던 일을 생각하면 그는 확실히 나에게 쏠리어 있었다. 그러나 춘심은 홀린 척도 하고 홀리기도 함을 위협하는 기생이라. 명월관 손님도 오라 하고 식더원 손님도 가자 하여야 되나니 마치 그물을 여기도 치며 저기도 쳐서 고기가 걸리기만 기다리는 어부 모양으로 사나이를 낚는 것이 그의 장사이다. 그러면 나에게 준 뜻 많은 주파와 꽃다운 언약도 말끔 그의 만난 미끼일는지 모르리라. 몇 칸 집을 값살리게 하고 몇 되기 눈을 날릴 수단 있는지 모르리라. 하느님 마옵소서.
그러나 그러나 그의 얼굴이 보고 싶다. 못 견딜 만큼 보고 싶다. 소르륵 코 안으로 기어들던 향긋한 실바람은 오히려 후각 어디인지 남아 있었다. 박하를 뿌린 듯한 나의 목은 문득 문득 비단결 같은 팔을 느끼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데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시문독본에서 읽은 이 시조를 이따금 이따금 목을 빼서 청성스럽게 읊조렸다. 또 붓을 들면 이 글을 적기도 하였다. 그리고 춘심이란 두 글자를 뚫을 듯이 들여다보니 정신을 잃었다. 그 두 글자가 굼실굼실 움직여 엄청나게 굵고 크게 되어 시커멓게 눈을 가리기도 하였다. 봄춘자의 삐침과 파임이 그의 갸냘픈 팔이 되어 나의 허리에 감기기도 하였다. 그 이튿날이다. 아침을 마치고 권련 한계피를 피워문 나는 이리저리 마당을 거닐 때였다. 편지 봐도 하는 소리를 듣자 누른 복장이 얼른하며 하얀 네모난 종이가 중문 앞에 떨어진다. 그것은 엽서형 서양 봉투이었다. 매우 이상하다는 듯이 나는 겉봉을 앞뒤로 뒤지며 한참 보고 있었다. 그러다 사방을 둘러보기가 무섭게 얼른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또 꺼냈다. 또 넣으려다 말고 손에 움켜쥔 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였다. 문득 미친 듯이 건넌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것은 춘심의 편지였다. 앞장엔 한자 한 획을 틀림없이 우리 집 번지와 나의 이름을 적었고 그 뒷장엔 다옥정 번지 김소정부터라고 쓰이었다. 나는 번개같이 봉투 윗머리를 찢었다. 안에서 그림엽서 한 장이 나온다. 굽이치는 물결 모양으로 검누른 머리를 좌우로 구불구불 늘어뜨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듯한 얄따란 한 오리 벼자취가 아른아른하게 감긴 풍염한 두 팔과 앞가슴을 눈같이 드러내었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시름없이 든 손으로 턱을 고이고 눈물이 도는 듯한 추파에 임생각이 어린 금발 미인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예쁘게 업문 반초를 날린 그 사연은 아주 간단하였다. 행용이면 수신자의 주소 C명을 쓸 자리
한복판에 두 줄로 아무리 기다려도 아니오시기로 두어자 적사오니 속 보시지 마시압이라 하였고 그 밑간 글월은 이러하였다. 보고 싶어 흥응 왜 오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제 마음 행여나 아실는지 지정일변 아시겠소?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때의 기쁨이야 무어라 할는지 가슴에 무슨 경기구 같은 것이 있어 나를 위로 치슬러 올리는 듯 하였다. 길이 뛰고 싶었다. 날고 싶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말하고 싶었다. 종로 내거리에 뛰어나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춘심이가 나에게 편지한 것을 알려도 주고 싶었다. 밀장을 화다닥 열었다. 무슨 큰일이나 난 듯이 안방에 있는 아내를 소리쳐 불렀다. 이것을 좀 보아요, 이것을. 아내가 방에 들어서기 전에 무슨 경급한 일을 말하는 사람 모양으로 소리는 헐떡거렸다. 춘심이가 나에게 편지를 했구려, 편지를. 하고 온 얼굴이 웃음에 무너졌다. 그날 해지기가 바쁘게 나는 정서준 일을 찾아 나섰다. 나는 무념무상으로 거의 다른박질 하듯 걸음을 재개하였다. 발이 공중으로 날며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 집 골목에 확 들어서자 갑자기 걸음이 누그러지며 가슴이 방망이질하였다. 얘까지 와가지고 하고 하마터면 뒤로 돌 발자국을 앞으로 콱 내디디었다. 중문턱을 넘음에 머리는 모든 의식을 잃었다는 듯이 휑하였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마침 마당에 있던 금심은 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하였다. 너의 형 어디 있니? 잠깐 어디 나갔습니다. 하다가 나의 꼴이 애처로웠던지 지금 곧 올 것입니다. 올라가세요. 라고 말을 뒤붙였다. 그의 말 맞다나 얼마 아니 되어 춘심이가 돌아는 왔다. 하건만 그 태도는 의외였다. 방문을 열고는 아랫목 보려 위에 엉성하게 앉은 나를 보고 시덥지 않게 다만 오셨어요? 라는 한마디를 던졌을 뿐이었다. 그리고 대면도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경대 앞에 착 돌아앉는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에게 하듯 서름서름하다. 그날 밤 일은 고사하고 편지 한 것조차 없는 듯 씻은 듯이 잊은 것 같다. 오늘 밤에 해동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분지로써 얼굴을 요모조모 골고루 닦으며 나를 돌아도 아니 보고 그는 이렇게 묻는다. 아니, 그러면 누구일까? 새로 한시에 수유를 받았는데 나는 날이라고. 나는 그런 일이 없는 걸. 유리점에서 호기 있게 불러보지 못하고 제 집으로 온 것이 구구한 듯도 싶었다. 창피도 하였다. 바늘방석에나 앉은 듯이 무릎을 누일락 세울락 하며 팔을 짚어도 보고 떼어도 보았다. 왜 왔던고 후회까지 하였다. 그만 갈까도 싶었다. 그러나 이 답답한 상태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경대를 살짝 떠난 그는 나의 코 밑에 바짝 다가앉았다. 나는 또 그 말할 수 없는 매력 있는 향기를 느꼈다. 왜 오시지 않았어요? 응? 하고 한숨을 휘 쉬더니 나의 눈 속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편지 보셨어요? 그날 밤새도록 기다리니 어디 와야지. 춘심은 말을 이었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두드러진 정이 있어 이 못난 이를 찾으려고. 기다리는 년이 미친 년이지. 잠 못 잔 것이 어떻게 앵한지를 몰랐어요. 하고 이 매정한 놈아 하는 것처럼 눈을 깔아맺힌다. 워낙 술이 취해서 욕이 온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끌려 집으로 간 모양이야. 아침에 잠이 깨고야 알았어. 라고 나는 변명하였다. 그저께 밤에 유일간에 갔다가 집에 오니 오셨다겠지요. 노름에 왜 갔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시려니 하고 어제는 아무데도 아니 갔지요. 거짓말? 이 금심이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 생각다 못해 편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리집에 갈 적마다 나를 만날 줄 알고 남모르게 기뻐하던 것과 진덥지 않은 딴 사람하고 있고 그리운 내 얼굴을 못 본 채 얼마나 상심하였으며 얼마나 흥미삭연하였던 것을 하소연하였다. 속 없는 사나이도 다 많지. 춘심은 말을 이었다. 수야 뭐야 다 앉은 자리 정 가는 곳은 한 곳뿐이라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끼리 내니 하겠지요. 무슨 아리알심이 있는 듯이 눈을 끔뻑끔뻑하며 남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겠지요. 정 가는 곳은 이곳뿐인데 하고 나의 둥을 가볍게 두드린다. 준심아 씨 모시러 왔습니다. 꺽쇠인 차부의 목소리가 우리의 정담을 깨뜨렸다. 어디서 왔는가? 해동관에서 왔어요. 춘심의 눈썹은 보일 듯 말 듯 찌푸러졌다. 무엇을 한참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거기 있게 지금 갈 터이니 라고 일렀다. 술잔값이나 주어 보내지. 나는 대담스럽게 이런 말을 하였다. 그만치 춘심을 보내기 싫었다. 그럴 수 없어요? 미리 수유받은 것이 되어서 그럴 수도 없고 하면서 나의 손을 꼭 쥔다. 어쩌면 좋아 라고 안타깝게 속살거리고는 몸을 나에게 쓸어붙이었다. 무슨 말을 하고 나 곧 올 터이니 기다리겠습니까? 그리 쉽게 올 수 있으려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고 하고서 인사나 하고 선걸음에 돌아올 터야 기다리고 계셔요. 글쎄가 아니라 꼭 기다리세요. 기다리지. 꼭 기다리세요. 9점 안으로 기어이 올 터이니. 그래, 9점까지만 기다리지. 가시면 이루 봐도 말도 안 할 테야. 9점만 지나면 간다. 한 번 간 춘심은 돌아올 줄 몰랐다. 바람이 문을 찌걱거리게 할 적마다 몇 번은 오는가 하였는지 모르리라. 나는 놀락 앉을락 하였다. 일어서 거닐기도 하였다. 마디고 마딘 시간이었만 9점이 지났다. 10점이 지났다. 춘심이가 9점이 지나도록 주인공한테 돌아오질 않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 듣기 좋은 날의 에바 싱클레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